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 측은 집단 소송과 탄원서 제출 등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회 없는 결말을 언급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 주말 내내 공개 일정 없이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마련했고 당 정국위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위해 지지자들은 먼저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 5천여 명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은 무리한 비대위 전환 시도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내일 대규모 반대 토론회를 엽니다. 또 집단 소송과 탄원서 제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명 정도 이상이 뜻을 모아주시면은 진행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과반 이상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 내에선 하태경 의원이 당이 뻔히 죽는데 바다에 뛰어드는 레밍 같은 정치고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당은 극심한 내용에 휩싸일 것이라며 이 대표 편에 섰습니다. 당 내홍과 혼란에서 윤핵관의 책임은 이 대표보다 결코 작지 않다면서 윤핵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법적 대응 방침에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자중하고 후의를 기약하라고 쓴소리를 하는 등 전국위 결정을 이틀 앞두고 내홍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 당대표를 뽑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제 첫 경선에 이어 오늘 인천과 제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70%를 넘기면서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남효정 기자, 투표 결과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오전은 제주, 오후에는 이곳 인천에서 진행됐습니다. 방금 전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인천과 제주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함께 발표됐는데요.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곳 모두에서 70% 이상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까지 누적 득표율도 이재명 후보가 74.15%를 기록했고 박용진 후보가 20.88%, 강훈식 후보가 4.98%를 기록했습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입증하는 수치에도 이 후보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분한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선 원래 이 후보의 선전을 예상했고 당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거라며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대명에 맞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온도차가 느껴졌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단일화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중동한테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28.40%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2.24%로 2위,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후보가 인천 지역에서 18% 넘는 득표로 3위에 올라섰고 장경태, 서용교 후보가 5위권에 들었습니다. 비이재명계는 고민정 후보 한 명만 순위권에 든 겁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다음 주 주말엔 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도에서 승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에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폭염으로 대기 상하층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마른 하늘에 번개가 몰아치기도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가 찾아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새까만 밤하늘에 붉은 섬광이 계속해서 번쩍입니다. 이게 뭐야? 무슨 자리야? 계속. 아까부터 계속.
어젯밤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서 1시간 가까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3층은 기온이 좀 차갑고 2층은 낮 동안에 가열이 되잖아요. 상하층 불안 정도가 커지게 되거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수 있는 것.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서울엔 1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가 찾아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이 100에서 200mm,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등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지역도 많은 비가 예보돼 경기 북부의 임진강과 한탄강 등은 수위가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고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북상하며 이에 의한 정체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당분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제 경기도 이천 병원 화재에서 환자들을 지키다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와 환자 3명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이천시 의료원에서 열렸습니다. 화장장을 찾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간호사가 의사자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내일 국정에 복귀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지만 복귀 이후에도 인적 쇄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 기간 2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전국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국민 뜻을 헤아리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임기 초라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되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 같단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참모 재신임이란 윤 대통령 의중을 전하며 휴가 기간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분출한 인적 쇄신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이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를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난으로 짚은 만큼 윤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8.15 특별 사면도 지지율 반등의 변수로 꼽힙니다. 취임 뒤 첫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처분을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전면 인적 쇄신과 함께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요구와 김건희 여사 주변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야당 추천 인물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란 주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이 되는 오는 17일엔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형식도 좀 바꿔보겠다고 말했는데요. 휴가에서 돌아와 건네는 대통령의 첫 말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인천에서 흉기로 부인을 살해하고 장모를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남성이 도주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모텔.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와 열쇠를 받고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로부터 12시간쯤 뒤인 오늘 새벽 1시. 10여 명의 경찰이 몰려와 남성이 묵고 있는 방을 조용히 에워쌉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치고 5분도 안 돼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3명이 해가지고 완전 사람을 들다시피 없을 것 같나요? 나는 문 잠갔다니까 혹시나 방에 붙어서 들어올까.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방 안쪽 문을 걸어 잠근 채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보시는 것처럼 노끈으로 문고리를 고정한 채 방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30대 부인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60대 장모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남성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인천과 경기도 시흥 일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중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30여 명으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사흘 만인 오늘 새벽 검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의 키가 168cm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80cm가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상황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녹조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돌연 정해진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환경부 직원마저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환경단체를 피해서 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낙동강 녹조 발생 현장 방문에 나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 장관은 오후 1시 50분쯤 경남 창원 칠서 정수장을 방문해 30여 분 동안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정수장 처리실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일정은 창녕 함안보 방문. 그런데 함안보에 도착한 한 장관은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잠시 둘러본 뒤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당초 예고된 일정대로라면 함안보 회의실에서 45분 동안 머물게 돼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직접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수자원공사의 보고도 받고 선착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도 대기하에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각자 환경부하고 환경부하고. 현장에 대기하던 환경부 직원마저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한 장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황당하고요. 사업부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무튼 좀 뒤죽박죽이 돼 있네요 오늘은. 확인 결과 한 장관은 그 시간에 일정에도 없던 창녕 강변여가수 사업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함안보 회의실에는 한 환경단체가 정부의 녹조 대책을 듣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선 한 장관이 자신들을 피해 서둘러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간 게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환경단체나 지역의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은 마땅하죠. 어떻게 정해진 일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취소하고.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한 장관이 함안보를 방문해 녹조 발생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환경단체와 면담이나 의견 전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 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정부가 신설한 첫 경찰국장에 오른 김순호 치안감. 과거 노동운동 현장에서 이른바 끈앞풀로 활동한 뒤 동료들을 밀고 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의심스런 채용 과정을 담당했던 인물이 M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이런 거짓말을 지어냈던 남영동 대공분실의 장본인이 김순호 치안감의 특채 담당이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였던 지난 1987년 1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숨졌습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냉수 몇 컵 마시고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폭행과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은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거짓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홍승상 전 경감이었는데 2년 뒤 인노회 사건 직후 김순호 경찰국장의 경찰 특채를 맡았던 인물 역시 홍 전 경감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홍승상 전 경감을 찾아가 인노회 이야기를 한 건 맞지만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 거래를 했으면 더 높은 직위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이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홍 전 경감이 인노회 관련 진술을 빼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선 김 국장의 대학 선배로 함께 인노회 활동을 했던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는 89년 김순호 국장이 잠적한 직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잡혀가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다 분신 사망했습니다. 당시 체포됐던 인노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들도 김 국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 동안 자기가 미행당한 것 같다. 결혼식 사진, 이삿짐 사진, 자기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너무 놀라고 황당했다. 추도식 후 인노회 회원과 녹화사업 진상규명위 등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과 경찰국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듯 벌인 나흘간의 무력 시위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 서해상에서도 군사훈련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고 대만도 맞대응을 예고해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대만 해역을 항해 중인 중국 구축함을 대만의 구축함과 해양 경찰함이 바짝 붙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본섬에 접근하는 중국 군함에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진로 방해나 밀어내기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군이 대만 해안선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진출했다며 대만을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대만군은 자신들의 지대함 미사일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我们得继续重复着相同的日常，让孩子们在这片土地开心成长。 중국군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벌인 전례 없는 군사훈련은 나흘째인 오늘 종료됐지만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실사격 훈련을 이유로 다롄 앞바다의 선박 진입을 오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금지했고 목포와 서쪽으로 맞닿아 있는 레닌강씨 앞바다에서도 실탄 사격이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8月6号至8月15号，在黄海南部局部范围内进行实弹射击，禁止驶入。 대만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오는 9일부터 4일 동안 남부 핑둥현 인근에서 곡사포와 박격포를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은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예고한 만큼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긴장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이후 사흘째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내 가자지구. 건물 사이에서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폭발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무력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는 250여 명이 다치고 29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가 예루살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군의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 돔에 막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PIJ의 고위급 사령관 2명과 10여 명의 전투원들을 소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ونطالب أن يوقف هذا العدوان الغاشم على أهلنا في فلسطين.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명 피해는 자신들이 쏜 로켓 때문이 아니라 무장단체가 쏜 로켓이 오작동으로 떨어져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에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쿠바의 석유 저장 시설에 벼락이 떨어져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들 모두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물줄기를 신기한 듯 오가는 사람들.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메마른 사막 계곡, 미국 데스밸리 공원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이곳에 내린 비의 양은 371mm.
이 지역 1년치 강수량의 75%가 불과 2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쓸려온 토사에 차량 수십 대가 파묻혔고 한때 관광객 등 1,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폭우로 유명 카지노가 침수됐고 켄터키주 동부에서는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3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We've never seen that. I've lived here, 30 years and never seen it like that. 쿠바의 석유 저장 단지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이 벼락에 맞아 불이 났고 열기가 탱크에 전달되면서 폭발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앞 공원에도 벼락이 떨어져 70대 부부와 2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사고들은 기후 변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대기 중에 열이 많을수록 더 많은 습기가 모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폭우와 잦은 벼락이 발생한다는 건데 기온이 1도 오르면 벼락은 12%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석유업계의 탐욕에 지구 온난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The combined profits of the largest energy compani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re close to 100 billion. This grotesque greed is punishing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people while destroying our only common home, the planet.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길거리 벽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거리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로 유명한 셰퍼드 페어리가 한국을 찾았고요.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도 다큐 영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꼿꼿하게 서 있는 거대한 장미꽃. 부당한 현실에도 희망은 피어난다고 말합니다. 푸른 행성에 그려진 눈동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파괴되기 전에 눈을 뜨라고 촉구합니다. 서울 곳곳에 등장한 초대형 벽화들,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 셰퍼드 페어리의 작품입니다. 거리를 작업실로 택한 건 예술은 모든 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I believe that art can make people think about things they wouldn't think about otherwise. 거리 낙서라며 하위 문화 취급을 받았던 거리 예술. 공공미관을 어지럽혔다며 수십 번 체포되기도 했지만 2008년 그의 작품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선거 포스터로 채택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A combination of harmony with the earth, harmony between other human beings, peace, and summoning the strength to rise above conflict and build something better.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업은 더 도발적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경매에서 낙찰된 순간 원격으로 망가뜨려 상업주의에 매몰된 예술계를 조롱합니다. 전시장을 벗어나 골목골목 벽화를 그리며 권력의 반기를 들고 전쟁의 참혹함을 알립니다. Very palatable to the everyday person to walk by and say, "Oh, okay." Galleries, museums. I think it intimidates people. And this was something that was easy to get and people could understand and felt that it belonged to them. 뱅크시는 그의 작품 세계를 담은 다큐 영화에서 얼굴을 가린 채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영화 한산용의 출연이 인기를 끌면서 한산도 대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순신 함대가 출정했던 당포항이 지금은 당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행정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격파한 적선만 66척, 수백 명의 왜군을 수장시킨 한산도 대첩. 혁혁한 정과로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힙니다. 1592년 7월 8일 당포항에서 출발한 조선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벌여 대승을 거둡니다. 한산도 대첩의 출정항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는 통영시 당포항은 지금 국가어항 삼덕항으로 불립니다. 지방어항이던 당포항이 지난 1991년 국가어항으로 승격할 때 당시 통영군에서 올린 삼덕항이란 명칭이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삼덕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당포와 원앙, 궁왕 등 3개 마을을 삼덕리로 묶은 데서 유래합니다. 항구 인근에는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왜구 방어를 위해 축조했고 조선 성종 때 다시 축성한 당포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포라는 이름의 역사적 기원은 뚜렷하고 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명칭이 삼덕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다들 이 항구를 당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항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요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내용 변경의 필요가 인정되면 어항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안목항은 강릉항으로, 소흑산도항은 가거도항으로 일제가 편의상 변경한 이름을 다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당포라는 이름은 일상에서 익숙할 뿐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각종 의료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10년 전에 설립된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또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폭력 진압에 동원된 용역업체가 쌍용차 총무팀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추적합니다. 프로야구에선 LG가 홈에서 키움을 꺾고 리그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기전 폭탄 테러 예고 소동으로 어수선했는데요. 주장 오지환 선수가 침착하게 공격과 수비를 모두 지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잠실구장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경기 전 인터넷에 올라와 LG 선수단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위험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정상적으로 열렸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LG 주장 오지환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2회 원아웃 3루 실점 위기에서 까다로운 땅볼 타구를 잡아내며 무실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회 말 이어진 공격에선 총알 같은 솔로포로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시즌 19호 홈런으로 화끈한 장타력을 자랑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7회 원아웃 만루 기회에선 풀카운트 승부 끝에 2타점 적시타를 쳐내며 점수를 넉 점 차로 벌렸습니다. 혼자서 3타점을 몰아친 오지환과 6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선발 플럿코의 활약을 더해 2위 LG는 2연승을 달리며 3위 키움과 격차를 한 경기 차로 벌렸습니다. NC 외국인 타자 마티니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7회 롯데 외야수가 타구를 잡다 충돌하면서 KBO 역대 4번째이자 15년 만에 그라운드 만루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가끔은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모두가 약속한 듯이 동시에 실수가 나오면 어떨까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네덜란드 리그인데요. 수비발을 맞고 골키퍼 맞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자책골이 될 뻔한 걸 골키퍼가 막았는데 다시 수비와 골대를 차례로 맞더니 이 선수는 헛발질로 자책골을 완성했네요. 수비 4명이서 합작한 어이없는 자책골인데요. 어쩜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요? 정말 머리를 감싸줄 만한 역대급 실수였네요. 이적료 1,000억 원의 리버풀 온 누네스 선수 교체로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감각적인 힐킥 아쉽게 막히고 말았는데 2분 뒤 똑같은 뒤꿈치 슛으로 끝내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앞선 실패에 굴하지 않고 리그 데뷔골을 신고했는데요. 2대1로 뒤진 후반 35분에 도움까지 더하면서 팀을 패배 직전에서 구해냅니다. 1,000억 원의 사나이란 별명이 아깝지 않죠? 다음은 분데스리가입니다. 코너킥에서 넘어온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와! 엄청난 골! 환상적인 오버헤드킥 득점인데요. 이런 골이라면 2배로 짜릿할 것 같죠?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네, 울산의 엄원상 선수가 현재 진행 중인 전북전에서 터뜨린 선제골입니다. 수비를 기가 막히게 제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국지성 호우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비는 당장 내일 새벽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출근 시간대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호우구름이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8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험 예상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모레까지 100에서 200, 많게는 300mm 이상이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북부로도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로는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푹푹 찌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28도 등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 중후반까지도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